2025년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는데, 머릿속에서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선 인공지능, AI라는 블록버스터가 막 온갖 효과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아버린 아주 현실적인 다큐멘터리가 펼쳐지고 있었죠. 오늘 저희는 2025년 말 경제라는 이 극장의 두 상영관을 오가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큰일이다 하는 걱정이었다면요. 이제는 그 불안의 무게중심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마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폭발하는 기술과 또 그 기술이 흔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불안의 이동이라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말씀하신 그 불안과 희망이 가장 극명하게 교체하는 곳이 바로 AI 분야 아닐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건 그냥 열풍 수준이 아니라 거의 광풍이던데요. 샌디에고에서 열린 뉴립스라는 AI 컨퍼런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게 모든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뉴립스는 원래 1987년에 수백 명 연구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순수 학술 행사였어요. 그런데 올해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요? 네, 이제는 학자들이 논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논하고 인재를 빼가는 전쟁터가 된 거죠. 와, 그건 학회가 아니라 거의 록 페스티벌 규모인데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일화가 진짜 재밌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 제미니를 공개하니까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즉각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건물들이 직접 AI 인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수십억 원대 연봉을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이런 열기는 곧바로 하드웨어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지금 이 칩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칩 만드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AI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반도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AI라는 소프트웨어 골드러시가 벌어지면서 옆에서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하드웨어 회사들이 때 아닌 호황을 맞은 거군요.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술업계는 자기들끼리 수십, 수백조 원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경제 전체, 특히 보통 사람들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 중 하나가 최근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불안의 이동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요.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6%까지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예전에는 비용 압박이 생기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가격 인상 대신에 고용을 줄이는 쪽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보통은 사람을 줄이는 게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가격 올리는 것보다 사람 내보내는 걸 더 쉬운 선택지로 여긴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업들이 인력 감축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는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AI 기술 도입입니다. 아, AI가 실험실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 계획에 직접적인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 거라는 게 막연한 예측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현실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은 그걸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기업 리프트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최근 한 투자은행이 리프트의 주식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유가 뭔데요?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 사업 모델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와,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지도 않은데 월스트리트는 이미 리프트의 미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AI가 단순한 효율 개선 도구가 아니라 산업의 판을 뒤엎는 파괴자가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 거죠.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AI 업계의 뜨거운 열기가 사실은 다른 산업의 기반을 녹여내리는 용암 같은 거였군요.
자, 이렇게 기술업계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아주 재밌는 지표가 있었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량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트리요? 경제학자들이 립스틱 지수처럼 연말 소비 심리를 가늠하기 위해 들여다보는 일종의 바로미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량 증가율이 3%에 그쳤다고 해요. 작년이 7%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소비자들이 연말에도 지갑 여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특히 현장 판매업자 인터뷰가 인상 깊었는데 아주 비싼 프리미엄 트리는 여전히 잘 팔리는데 어중간한 가격대의 일반 트리 판매량은 뚝 끊겼다는 거예요. 쓸 때는 확실히 쓰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는 이른바 소비의 양극화가 트리 시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양극화 현상은 훨씬 가격대가 높은 자동차 시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폭스바겐이 정말 야심차게 내놓았던 전기 미니버스 ID 버지의 미국 수출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디 보지요? 네, 1960년대 히피 문화를 상징하던 그 마이크로버스를 전기차로 되살린 모델이잖아요.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출시 전부터 반응이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 차의 낭만적인 디자인을 보고 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낭만을 소유하기 위한 가격표를 보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에 육박해요. 아, 이 낭만을 위해 이 돈을 써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결국 높은 가격과 최근 주춤해진 전기차 수요가 맞물리면서 미국에 쌓인 재고만 2,600대가 넘습니다. 2,600대나요? 네, 지금 판매 속도로는 200일 넘게 팔아야 하는 물량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의 감성은 자극했지만 지갑을 열게 할 만큼 현실적인 매력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신중한 분위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정점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11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석 달 연속 소폭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앞서 이야기했던 일자리 불안감 때문에 선뜻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구 펠려는 사람도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요. 결국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눈치만 보면서 거래가 멈춰버린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진 시장이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기묘한 그림이네요. AI 업계에는 수백조 원의 돈이 몰리면서 미래를 향해 폭주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당장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자동차 한 대, 집 한 채 사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 그 유명한 보상 패키지 소송 말이죠. 몇 년을 끌었는데 드디어 최종 결론이 나왔군요. 네, 델라웨어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머스크가 2018년에 받았던 보상 패키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듣고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나 몇 번을 다시 봤습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1,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습니다. 180조 원이요? 웬만한 중견국가 1년 예산하고 맞먹는 돈인데요.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액수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다른 모든 CEO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보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과급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법원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인정한 걸까요? 천문학적인 액수 때문에 논란이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리더의 비전과 리스크 감수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파산했을 수도 있다. 그가 제시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목표를 달성했으니 약속한 보상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그 논리를 받아들인 거죠. 물론 이곳이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지는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요. 한 사람의 리더에게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거는 극단적인 베팅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영웅에게 의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바로 경험을 파는 전략인데요. 네, 특히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근 명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자 루이비통이 상하이에 거대한 시설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름이
더 루이인데 축구장보다 긴 배 모형의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경험을 판다는 전략은 사실 스타벅스 이후로 늘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공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요? 루이비통의 전략이 기존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은 바로 규모와 완결성에 있습니다. 루이비통 CEO의 모토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아, 파는 매장에 카페를 붙여놓은 수준이 아니에요. 미술관, 레스토랑, 서점, 쇼핑 공간이 모두 결합된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목적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가방을 사러 루이비통에 가는 게 아니라 더 루이스라는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가치를 체험하고 충성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훨씬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런 공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제품 판매가 주춤할수록 아예 소비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브랜드의 세계관을 거대한 공간으로 구축해버리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개척하려는 시도죠. 이건 역시 단순히 영화 콘텐츠를 파는 것을 넘어 경험의 공간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수록 오히려 더 압도적이고 특별한 경험에는 기꺼이 돈을 쓴다는 역설을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180조 원짜리 보상안부터 루이비통의 거대한 경험의 제국까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니 결국 이 모든 게 AI가 주도하는 기술혁명과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대한 몸부림처럼 느껴지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가치 생산의 세계와 가치 소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AI와 소수의 기술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 천문학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입고 사는 실물 경제 안에서 일자리 불안과 소비 위축을 느끼고 있죠. 정말 그렇네요. 한쪽에서는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이 기묘한 단절이 2025년 연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두 세계가 앞으로 서로를 어떻게 잠식하거나 혹은 보완하게 될지, AI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가치가 과연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가 2026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불안에 떠는 이 이분화된 경제가 심화될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이 몸담고 있는 산업은 지금 어느 상용관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AI라는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현실 다큐멘터리 속에 서 계신가요? 또 당신은 소비는 어떤가요? 평범한 제품을 아끼는 대신 돈을 더 내더라도 잊지 못할 경험을 선택하는 일이 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